수능 특강 고전 3문 2강 왕수제 취득 용녀설 가봅시다. 제목 한번 가볼까? 제목 왕수제가 취득 얻었대요. 누구를? 용녀를. 용왕의 딸이죠. 용왕의 딸을 얻은 썰 이야기가 되겠죠. 왕수제가 취득 용녀, 용의 딸을 얻은 이야기 됩니다. 여기서 왕수제는 왕은 성씨고요. 수제는 이제 미혼 남녀를 높여 부르는 거야. 왕총각이 용녀를 얻은 이야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왕총각은 누구라고요? 태조 왕건의 아버지입니다. 태조 왕건의 아버지죠. 그러면 태조 왕건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난 거야? 용왕의 딸, 그러니까 어쨌든 용왕의 딸도 용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인간과 용 사이에서 나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왕건의 출생의 비범함, 그죠? 비범한 출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왕건이기에 나라를 건국함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고려 건국의 정당성을 높일 목적으로 쓰여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왕수제 취득 용녀설 가봅시다. 상사가 일행에게 말했다. 상사니까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뭐의 우두머리냐면 외교 사절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외교 사절단으로 가는 거야. 배를 타고 외교 사절단을 갑니다. 중국행 외교 사절단의 총책임자가 상사가 일행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늘엔 바람 한 점 없고 바다엔 작은 파도 하나 없는데 이런 뜻밖의 변고를 당해 사흘 동안이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렇게. 즉 하늘엔 바람 한 점 없고 바다엔 작은 파도 하나 없잖아. 근데 배가 뭐 하고 있어?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바람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 아닐까?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사흘 동안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뜻밖의 변고라고 말하는 거지.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라고 말해. 그랬더니 배 안에 있던 한 사람이 대책을 세웁니다. 배 안에 있던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이는 필히 반드시 해신, 바다의 신이 우리를 가로막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신이 우리를 가로막고 장난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사 지내야 된다는 거죠.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면 당장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 그래서 상사가 그 말을 그래, 네 말이 옳아. 다르게 여겨서 이에 목욕 제기하고요. 몸을 깨끗이 하고 제문을 지어. 그러니까 제문이라고 하면 제사 지내는 문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뭐 유세차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문을 지어 고한 거야. 고한 뒤에 제물을 갖추어 제사를 지내 보았지만 정성을 다해 기도를 했지. 기도를 했지만 배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입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시 두 번, 세 번 제사를 지내 보았지만 역시 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일행 중에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여기까지는 배가 멈췄죠. 어떤 사람이 제사 지내라고 하죠. 기도를 올리라고. 기도를 해도 배가 가 안 가? 안 가지. 두 번, 세 번 제사를 지내도 배가 안 나갑니다. 자, 그래서 상사가 물었죠. 야. 정성을 다해 기도를 했는데 이처럼 효력이 없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래서 일행 모두가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이때 왕수제가 라고 했죠. 왕수제. 누구라고요? 왕총각, 그냥 태조 왕건의 아버지. 왕총각이 말했습니다. 해결책을 내세운 게 누구야? 이 왕총각입니다. 뭐라고 해결책을 내세웠느냐? 이는 분명 일행 중에 부정한 자가, 깨끗하지 못한 자가 있어 함께 갈 수 없으므로 해신이 우리를 가로막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일을 찾아낸 다음에 버려두고 데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희롱하는 일이 바로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유가 뭐라는 거야? 우리 중에 누가 있어? 부정한 놈이 있는 것이야. 그것 때문에 배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부정한 자를 여기다 뭐 어떻게 하면 돼? 내려놓고 버려두고 가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해결책을 누가 내세웠습니까? 왕총각이 냈어요. 근데 그 부정한 자가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죠. 이건 뭐랑 똑같아? 가위바위보 하자고 한 사람이 꼭 걸리죠. 그러니까요. 선생님 엊그제 학원 출근한 지 1분 만에 커피 16잔 샀잖아요. 가방 넣고 교무실에 놓고 왔는데 선생님들이 다 모여있는 거야. 아, 무슨 일이야? 커피 내기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했다가 져가지고 커피 16잔. 출근한 지 1분 만에. 야, 그랬어요. 아무튼. 이거?
수재 평범하지 않다. 비범함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닐비, 범, 평범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어쨌든 이 왕총각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한 정도로 비범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부정한 사람을 골라야 되겠죠? 어떤 방식을 고릅니까? 옷깃에다가 이름을 써서 바다에다 던지는 거죠. 그게 뭐 하면 부정한 거야? 원래 옷은 가라앉아야 되지. 가라앉지 않으면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본 거죠. 이거는 어디에서 차용해 온 거야? 겉하지 설화라는 설화에서 차용해 온 모티프예요. 좀 더 읽어가 봅시다.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내서 버리고 간단 말이냐? 수재가 말했다.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윗옷에 옷깃을 잡고 해신에게 이렇게 고하면 됩니다. 영험하신 신의 밝은 계시를 알고자 저희 옷깃에 이름을 써서 바다에 던지려고 합니다. 가도 되는 사람의 옷은 물속에 가라앉혀 보이지 않게 하시고 갈 수 없는 사람의 옷은 물 위에 띄어 가라앉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영험하신 뜻을 보여주시면 마땅히 가르침대로 거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사가 말했다. 그 말에 묘리가 있구나. 묘한 진리가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자, 해결책을 내셨죠. 자, 그걸 뽑는 게 뭐라고요? 옷깃에다 이름 적어서 바다에다 던집니다. 가라앉지 않으면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던지지? 가라앉지 않으면 그 옷이 어떤 옷이야? 그 옷의 주인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선생님이 여기 있잖아. 겉하지 설화에서 차용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겉하지 설화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겉하지 설화에서는 옷깃에다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어디다 적어요? 나뭇가지에다 이름을 적어요. 그래서 거기서 똑같아. 나뭇가지 이름 써서 던져서 가라앉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떠오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작품 전체에서도 겉하지 설화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지. 근데 그건 뭐야? 여기서는 왕수제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고 겉하지사는 겉하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바람 한 점 없지 쾌창한데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지. 근데 겉하지설에서는 풍랑이 막 몰아쳐서 배가 나가지 못한 상황이 돼. 어쨌든 뒤에 선생님이 워크북에서 두 겉하지설하고 여기는 왕수의 칠흥용료설하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놨으니까 그때 한번 가봅시다. 둘 다 가는 방향도 중국이라는 것도 공통점도 있고 다양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니까 봅시다. 그래서 섬에 두고 갈 사람을 뽑기로 했죠. 옷깃에다 이름을 적어서 샬라샬라해서 던지는 걸로 이렇게. 이에 모든 사람이 수재의 말대로 밑옷을 벗어 손수 그 옷깃을 잡고 기도한 뒤 옷을 물에 던졌다. 모든 옷이 곧바로 가라앉아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만 유독 수재의 옷 하나만 물 위에 떠 가라앉지 않았다라고 했죠. 누가 걸린 거야? 누가 당첨? 왕수재 당첨. 이렇게. 근데 자기가 낸 계책에 자기가 걸린 거잖아. 그죠? 가위바위보 한 사람이 꼭 걸린다고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해요? 자승자박입니다. 자승자박. 자신의 올가미에 자기에게 묶인 것이 되겠죠. 자승자박. 이렇게. 왕수재가 남겨지게 되겠죠. 이 왕수가 남겨진 건 결국 누가 필요했던 거야? 왕총각이 필요했던 거죠. 수재가 필요했습니다. 부사 이하. 부사는 아까 총 책임자가 누구라고요? 상사, 그 밑에 있는 사람. 부사 이하 모두가 부사를 비롯한 모두가 의아하게 여겨 수재의 옷을 향해 돌을 던졌어요. 옷에 돌이 떨어졌지. 근데도 옷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행 모두가 고개를 들려 왕수재를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상사가 수재에게 말했다. 야, 네 말대로 옷을 던져보았는데 유독 네 옷만 물 위에 떠서 끝내 가라앉지 않는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수재가 대답했죠. 이는 신하 자신이 초래한 일입니다. 제 운명이 그렇다는데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죠. 운명으로 받아들이죠. 제가 이번 사행에 따라오기를 자청했던 건 아까 있죠. 사절단이라고 했죠. 사절단에게 따라오게 된 건 중국 수도의 장령 크고 수려한 모습을 보고 대장주의 답답한 심사를 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성을 보면서 와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싶었는데 하지만 지금 해신이 바다의 신이 이처럼 길을 막고 장난을 하니 제가 어찌 감히 억지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갈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원래는 중국 가서 이 답답한 심정을 풀려고 했었는데 해신이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저는
바다에 빠져 죽겠지만 바다에 뛰어들 거니까 이제 빠져 죽겠지만 사신 일행은 말리길을 무사히 다녀오셔서 임금의 명을 욕되이 하지 않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라는 거야. 나는 죽지만 너네들은 가서 잘하고 사절단의 임무를 잘 수행해서 임금의 명령을 부끄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하더니 몸을 날려 바다로 뛰어들려 했다. 이거지. 근데 뛰어들어서 안 들었어. 뛰어들려 했더니 뭐라고 해? 잠깐! 잡겠죠? 자, 여기까지가 가봅시다. 일행을 위해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려 한 왕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스토리, 그러니까 소설은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요약본을 자꾸 주잖아. 요약한 걸. 요약한 거는 말 그대로 요약인 것 뿐이야. 요약한 걸 너무 집중적으로 보잖아. 그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세세하게 숨겨져 있는 내용을 못 풀어요. 그래서 요약도 요약이지만 본문을 자꾸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보고 나중에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머릿속에 내용이 구조화가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맨 처음에 배가 가 안 가? 안 가지. 사흘 동안 안 가지?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된다고 했지. 기도를 3번, 4번 했는데도 가 안 가? 안 가지. 그때 왕수자가 계책을 내세우죠. 뭐라고? 옥깃에다 이름 써서 기도하고 던지면 부정한 사람은 빼고 가면 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누가 걸렸어? 왕수자가 걸렸지. 근데 걸린 것에 대해서 뭐해? 어쩔 수 없죠. 이건 제 운명입니다. 제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라고 하고 나는 여기서 죽더라도 임무를 잘 마치십시오. 라고 하고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그 내용인 거야. 이거 봐. 이게 아마 이거 책으로 뵈면 그 수특 책으로 보면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지? 2페이지밖에 안 돼. 이쪽밖에 안 돼. 내 선생님 줄 간격을 좀 필기도 할 거여서 크게 해서 페이지가 늘어난 것 뿐이야. 내용 별로 안 길어. 자, 이렇게 뛰어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다고? 잠깐만! 이렇게 나오겠죠. 상사와 일행은 바다로 뛰어들려는 왕수제를 말린 다음에 가까운 섬에 내려주고 떠납니다. 섬에 도착한 왕수제는 대숲서이로 난 길을 따라가다가 초가집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노인으로부터 음식 대접을 받죠. 이 노인이 누굽니까? 이게 누구야?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요? 서해 용왕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서해 용왕이 왜 동해 용왕이 아니고 왜 서해 용왕이야? 배가 어디 가는 배야? 중국 가는 배죠? 중국 가는 배니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해 용왕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노인이. 자.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자 노인은 불을 붙여 등을 켜고 앉더니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총각은 잠깐 이 늙은이의 말을 좀 들어보. 나는 본래 속세 사람이 아니라 서해 용왕의 아들이라. 이거죠. 그럼 얘도 초월적인 존재가 나왔으니까 무슨 요소? 그렇지. 정기적 요소. 얘도 정기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비현실적 공간 정기적 요소가 되겠죠. 고전소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섬에 산 지도 벌써 1000년이 넘었어. 1000년이 넘었대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를 날이 이제 겨우 몇 년 남았는데 용이 이제 여의주를 입에 물고 하늘로 확 승천하는 거죠. 승천하는 날이 몇 년 안 남았는데 불행히도 이 섬에 사는 3000년 묵은 구미호가라고 했죠. 구미호는 보통 그 전설의 고향 구미호는 몇 년짜리 구미호예요, 보통? 900년? 500년? 900년? 900년으로 대나 1000년 묵은 구미호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1000년이냐면 근데 1000년을 앞두고 있거든요. 꼬리가 100년에 한 개씩 생긴대요. 그래서 구미호라고 한대요. 여기는 어때요? 3000년 묵은 구미호예요. 꼬리가 9 달린 여우야. 여우호자예요, 여우호. 구미, 9구, 꼬리미,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구미호. 3000년 먹은 구미호가 내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 그러면 집 버리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닷새 동안 일전을 벌였지만, 닷새 동안 싸움을 벌였지만, 늙은 내가 구미호에게 대항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아니, 1000살인데? 구미호는 3000살이면 구미호가 더 늙은 거 아니야? 어쨌든, 걔 너무 힘들어. 수제의 귀신 같은 활솜씨를 좀 빌렸으면 하오라고 했죠. 결국 서해 용왕의 아들이 배를 세운 건 누구를 필요해서야? 왕수제를 필요해서인지 왕수제 뭐가? 그렇죠. 왕수제의 활솜씨가 필요했던 거야. 누구를 잡아야 되니까?
구묘, 3000년 먹은 구묘를 잡기 위해서는 왕수제의 활솜씨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 배를 못 가게 잡고 왕수제를 남겨놓게 만든 거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수제를 이런 궁벽한 땅에 모셔오게 했으니 참으로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크지없소이다 라는 거야. 내가 여우랑 싸우는데 힘이 붙여 너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했어. Sorry, I'm so sorry. 자, 이렇게 수제가 물러나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는 속세에 전한 사람이고 선생께서는 용궁의 귀한 아드님이신데 어찌 감히 한 자리에 나란히 앉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원래 아무 재주가 없어요? 아니죠. 무슨 솜씨가 있어요? 귀실 같은 활솜씨가 있죠. 어찌 감히 선생의 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자신을 조금 낮춰서 겸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수제가 신궁이라는 건 신의 솜씨, 신궁이죠. 신의 솜씨를 가진 궁수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거늘 겸손히 지나치시군요. 모래가 구미호와 싸우기란 날이 싸우는 날짜도 미리 정해놓고 싸우다 오일후에 보자. 다시 돌아서는 거죠. 낭만이 있네요. 낭만이. 싸우기란 날이요. 수제께서는 한번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고 이 늙은이의 위험한 처지에서 구해주시기 바라라는 거죠. 야, 오일 나 좀 구해줘. 이렇게. 자, 여기 내용도 아까 우리 어디까지 왕수제가 남겨졌죠? 남겨진 이유는 누가 왕수제를 필요로 한 거야? 노인. 서해 용왕의 아들이 누굴 필요해? 왕수제. 왕수의 어떤 걸? 활솜씨를 필요로 하는 거지. 그래서 배를 가로막고 왕수를 이곳에 모신 거야. 활솜씨로 뭐 하려고? 3000년 먹은 구미호를 잡으려고. 이렇게. 자, 갑시다. 선생의 말씀이 이러하니 어찌 감히 온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활도 없고 화살도 없이 없으면 좋겠습니까? 나 지금 활도 없고 화살도 없는데 어찌란 말입니까? 튼튼한 활과 독화살을 준비해 놓은 지 이미 오래니라고 했죠. 이미 이제 왕수제가 배를 타고 거기 지나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야. 세팅해 놓은 거야. 알잘딱깔세 딱 세팅해 놓은 거죠. 이렇게. 그 일은 염려 마시오. 밤이 깊어 피곤해지자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수제는 잠에 골아떨어져서 날이 새는지도 몰랐다. 자, 여기 노인이 이제 왕수제에게 여우를 싸달라고 부탁하는 씬이 여기 씬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래서 밤이 깊어서 이제 잠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아닌가 봐요. 아까는 언제가 구미호랑 싸운 날이라 그랬어? 모레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날 잠이 들었어요. 날이 새는지도 몰랐다고 했죠. 근데 오후가 되자 누가 출연해요? 여우가 출연하죠. 그럼 잠을 며칠 동안 잔 거야? 1박 2일 동안 잠을 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룻밤 자고 일어난 줄 알았더니 이틀 밤을 자고 일어난 거였어. 그래서 모레가 된 거예요. 오후가 되자 종소리, 북소리, 종소리 딸랑딸랑, 딸랑딸랑, 북소리는 둥둥둥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라는 거죠. 누가 등장? 여우 등장, 구미호 등장. 소리가 청아한 것이 인간 세계의 음악과 달랐다. 수제가 노인에게 물었다. 아니,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저 음악 소리는 뭡니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는 뭡니까? 노인은 이마를 찌푸려 대답했다. 요사스러운 구미호의 짓이라오. 그러기엔 소리가 어때? 소리가 너무 청아하고 아름다운 거야. 신선의 소리 같은 거지. 일개 요물일 뿐인 여우가 어떻게 이런 신선의 음악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노인을 믿어 안 믿어? 의심해. 안 믿는다기보다는 의심해. 노인의 말에 대해 왕수제가 의심하게 되는 거야. 저 구미호는 변화무쌍한 놈이요. 귀신이 되었다가는 인간이 되고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게 하며 앞에 있는가 싶으면 어느새 뒤에가 있으니
실로 천하의 요물이라 할 수 있어. 지금 이리로 오는 게 분명하니 수제도 곧 보게 될 거요. 이곳으로 온 게 분명하니까 수제도 곧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구미호가 옵니다. 조금 있으니 물러거라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수제가 몸을 숨기고 바라보니 부인 한 사람이라고 했죠. 이 부인 누구야? 구미호의 현신이야. 구미호가 현신이라고, 구미호가 된 몸이야. 구미호가 나타낸 몸이 현신이라고 불러. 구미호 한 사람이 임금이 타는 가마 위에 앉아 있었다. 휘장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어 그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과 달처럼 고운 자태가, 사자성어 뭐라고 하게요?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과 달처럼 고운 자태. 사자성어 있는 그대로요. 화, 맞아요. 화, 얼굴, 화, 용, 달, 월, 태, 화용월태라고 부르죠. 사자성어로 화용월태. 달처럼 고운 자태, 온갖 교태가 피어나 보는 사람의 눈을 황홀하게 하고 마음을 격동시켰다. 여호와한테 홀린 거죠.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위험 있는 의장이며, 위험이 있대. 위험 있는 의장이며, 그러니까 옷과 장식, 이런 다양한 장식들이며, 온갖 물것과 의식이 임금이 출입할 때와 똑같았다라는 거야.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위험도 되게 있었다는 거야. 위험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지. 저 모습을 보고, 아까 앞에서 신선의 음악이잖아. 신선의 음악과 화용월태에다가 임금이 등장할 때와 같은 위험이 딱 서려 있는 거지. 이렇게 보니까 저게 진짜 구미호라고 의심할 만하죠. 때가 같았다. 어여쁘게 단장한 시비들이 앞뒤를 에워쌌고 기치와 창검, 깃발과 창검이 좌우로 빽빽히 늘어섰는데 피리 불고 북치는 이들 모두가 곱게 분을 바른 미녀들이었다라고 했죠. 얘는 이제 새끼 여우들이 되겠죠. 아까 구미호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새끼 여우 새끼들, 여우 새끼 여우들이었다. 수제가 노인에게 말했다. 저게 모두 요망한 여우들입니까? 그렇소. 그렇다면 빨리 활과 화살을 갖다 주세요. 가마이의 부인을 쏴 죽여야겠으니. 이렇게. 근데 이렇게는 막 단호하게 쏴 죽일 것처럼 얘기하잖아. 빨리 줘. 내가 쏴 죽일게.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또 뒤에 가면 또 그게 아니죠. 안 돼요, 안 돼. 지금 활을 쐈다가는 한 번에 100발의 화살을 쏜다 한들 한 손으로 막아낼 테니 소용없어요. 이것도 구미호가 어떻다는 거야? 평범하지 않다. 비범이라는 얘기는 아닐비 평범할 범이에요. 그래서 비범하다 그러면 평범하지 않다라는, 소용없다. 아니 너 화살 솜씨 갖고는 안 돼. 그러면 이제 왕수제는 생각하죠. 그럼 나 왜 불렀어? 내 활솜씨 필요하다며? 나 왜 부름? 그렇다면 내일 싸움에서 저와 같은 사람 10명이 있다 한들 화살을 모조리 다 막아낼 텐데 어쩔 장점이십니까? 나 왜 부른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서해 용왕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내일 있잖아. 내일 싸움 맞네. 모레 싸우는 게 맞았네. 의심해서 미안해. 모레 싸우는데 내일 싸우는데 오늘 등장한 거야. 낭만 있어. 싸울 날짜도 딱 정해놓고. 그러면 이 서해 용왕의 아들이 잘못했네. 정정당당하게 날짜 정해서 싸우는데 말이야. 왕수의 뒤에 숨겨놓고 싸우는 틈을 타서 화살로 쏴 죽이려고 한 거잖아. 비겁했네. 내일 나하고 한창 싸울 때에는 저 요물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테니 화살이나 돌이 날아드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그 틈을 타서 명치를 쏜다면 성공할 수 있소이다. 내일까지 기다립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바쁘게 싸우는 와중에도 정확하게 어디 독화살을 명치에다 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왕수제 활솜씨가 이래서 필요한 거겠죠. 이렇게.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끝났어요. 금방 끝나잖아. 페이지만 많아 보인다니까. 거기가 끝이야. 금방 끝나. 자, 이튿날 드디어 결전의 날. 과연 요망한 여우가 많은 군졸들, 새끼 여우들을 거느리고 와서 싸움을 걸었다. 한번 붙자. 노인은 수제에게 거듭 부탁하고, 알지? 한참 싸울 때 명치에다가 독화살 박아야 돼. 싸움을 하러 바다로 나섰는데
바다를 마치 평지 밟듯이 다녔다. 이것도 이제 용왕의 아들이잖아. 당연히 비범하겠죠. 비현실. 근데 왜 용으로 현실에서 싸우고 쟤는 여우로 현실에서 싸우면 되잖아. 왜 할아버지의 모습을 싸우고 쟤는 부인의 모습으로 가지고 싸우냐고. 참. 소설을 읽을 땐 이렇게 비판적으로 읽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읽으세요. 알겠죠? 소설의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해. 일단 정기적 요소가 나타나 있고, 수재는 화살을 매기고 시비를 잔뜩 당겨 부인을 쏘려 했지만 으드드득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했지만 부인의 얼굴이 너무나도 아른 것을 보고는 차마 화를 쏠 수가 없었다. 어머야, 화를 쏠 수가 없었다. 수재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건 사람이다. 저건 사람이다. 여우가 아니다. 여우가 둔갑을 한다고 어찌 절이 될 수 있겠나? 사람이 사람을 쏴 죽였어야 되겠는가? 라고 말해서 여기서 갈등하는 거죠. 갈등. 수재의 인간적인 면모, 노인의 말을 믿지 못하죠. 이게 또 하나 거타지설화와 이런 왕수재 취득 용료설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여기서는 왕수재의 인간적인 모습이 돋보입니다. 거타지설화에 빗대서. 그래서 여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왕수재의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쏴 죽였어야 되겠는가? 갈등하는 거죠.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 결국 화를 쏘지 못한 채 시위를 당기고 있던 손을 풀었다. 곧이어 노인과 부인은 한바탕 큰 싸움을 끝낸 뒤 각자 자기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오이루에 보자 라고 했겠죠. 이렇게 왕수재 취득 용료설. 어때요? 내용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볼까요? 어디를 봐야 되겠어? 자, 워크북 가보자. 워크북. 왕수재 취득 용료설. 이거 2회차인데 이거? 써있지 않는데? 포천인물 선임이 워크북 3회차에도 넣어놨구나. 자, 왕수재 취득 용료설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자, 뒤에 14페이지. 14페이지 가보면 여기서 왕수재 취득 용료설의 서술상의 특징 나오잖아. 서술상의 특징인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여기 있는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취득 용료설 서술상의 특징.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거타지설하고의 차이점이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6페이지 보면 공통점은 주인공이 배에 탄 목적은 둘 다 중국을 가려고 하는 거고요. 주인공의 능력도 둘 다 뛰어난 활솜씨를 가지고 있고 노인을 괴롭히는 요괴의 정체도 둘 다 여우입니다. 차이점은 거타지설하는 풍랑 때문에 배가 갈 수 없고요. 왕수재 여기서는 항의할 수 없는 이유가 없어요. 아니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아까 맑은 날씨에 바람 한 점 없어요. 바람이 없어서 안 갔을 수 있는데 문맥상인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방해 요소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변고라는 말을 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차이점은 이제 주인공이 배에서 내려야 하잖아. 어떻게 하면 내립니까? 거타지설에서는 나뭇가지의 이름을 적고요. 여기 우리가 이 작품에서는 옥기세다 이름을 적죠. 이렇게. 행선지는 거타지설은 당나라로 가는 거고 얘는 어디로 가고? 남경으로 가는 거고. 자, 됐고 여기 주인공의 태도 맨 마지막 거 이게 중요하다고. 주인공의 태도에서 거타지설하는 뛰어난 활솜씨로 즉시 적대자를 처치하지만 왕수재 취득설에서는 아름다운 외양에 현혹되어 처치를 주저하는 내적 갈등을 보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인간적인 면모를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니까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작품도 거타지설화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문제에서 말하기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 있는 것도 꼼꼼히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왕수재 취득 용료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 두 편을 볼 거예요. 마저 한번 볼까요? 시 두 편. 바로 가자. 쉬지 말고 바로 갑시다. 몇 페이지니? 24?
연륜. 이 작품도 아주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유명한 작품. 정말 유명한 작품이 자주 나와요. 연륜. 우리 연륜하면 뭐냐? 연륜. 연자가 무슨 연자? 해 연자. 륜은 륜. 그래, 수레바퀴 륜이야. 그러면 해가 거듭할수록 생기는 수레바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뭘 뜻해요? 나이테야, 나이테. 그러니까 원래 연륜의 출발은 나이테에서 출발했지만, 근데 우리가 나이테라고 말하지 않잖아. 나이를 먹으니까 연륜이 쌓였어. 나 이 정도면 연륜이 있지.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연륜은 무슨 뜻이야? 뭐 경험과 노하우가 쌓였나?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연륜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말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짬. 맞잖아. 그지? 연륜이 쌓였다. 짬이 좀 쌓였어, 이제. 연륜이죠. 연륜. 그럼 연륜은 보통은 긍정적 의미로 써요? 부정적 의미로 써요? 연륜은 보통은 긍정적 의미로 쓰이죠. 근데 이 작품에서의 연륜은 부정적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읽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는 연륜은 부정적 의미로 쓰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연륜, 김기림, 나이테입니다. 다음. 현수야, 무슨 법처럼? 주기법. 무너지는 꽃이파리. 꽃이파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겠죠? 떨어지는 꽃이파리처럼 하강적 이미지네요.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발 아래 깔려요.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남은 해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른 남은 해야라고 말했으니까 나이가 30살이 조금 넘었을 거야. 서른 남짓한 나이인 거야. 서른 남짓한 나이인데 나의 30년 인생이 어떻대? 무너지는 꽃잎자리처럼 발 아래 깔리는 거야. 그럼 나의 지난 30년을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나의 지난 30년이 떨어지는 꽃잎파리처럼,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린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은 지난 30년을 어떻게 본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다시 가볼게. 나의 30년, 그러니까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발 아래 깔리는 거야. 깔리는 나의 30년이었어. 다음. 구름같이 피려던 뜻이죠.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서 뭐가 돼버렸어? 구름같이 피어오르던 뜻이야. 나의 뜻이 막 피어오르는 뜻이 어떻게? 날로 굳어서 뭐가 돼버려? 연륜이 돼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연륜은 뭐가 굳어서 만들어진 거니? 피려던 뜻이 굳어서 감긴 거지. 그래서 연륜은 어떻게 돼? 부정적인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연속해서 감기는 연륜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륜은 아까 뭐라고요? 연륜 뜻이? 나이테는 여기서는 나이테를 쓰는 게 아니잖아. 연륜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노하우라든지 해를 거듭할수록 쌓이는 어떤 짬 이런 거잖아. 근데 그건 눈에 보여 안 보여? 연륜은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연속해서 감긴다라고 했죠.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죠. 그래서 추상적인 대상을 어떻게 표현했어? 감각화했다. 또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시각화라는 말을 썼는데 내 펜슬 어디 갔니? 시각화라는 말을 썼는데 대신에 여기서는 연륜이야. 연륜을 시각화, 감각화, 구체화한 거야. 그럼 여기서 연륜은 부정적인 거잖아. 부정적인 것에다가 곱다랗게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이건 진짜 고운 건 아니죠? 그럼 얘는 무슨 법이 되겠냐? 얘가 반어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나의 지난 30년은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발 아래 깔리는 거야. 되게 부정적이었어. 내 어렸을 때 꾸던 꿈들은 다 굳어서 뭐가 만들어졌어? 연륜이 된 거야. 이렇게. 연륜은 나의 꿈이 굳어서 만들어진 연륜이 되겠지. 그래서 뜻을 펼치지 못한 것이죠. 뜻을 펼치지 못한 채 연륜만 쌓였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연륜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야. 이렇게. 다음 3행 가봅시다. 갈매기처럼 직기법이야. 꼬리를 떨며 산호핀 바다에 내려앉은 어디로 가자? 섬으로 가자라고 했죠. 섬으로 가자라고 했으니까 이 섬은 화자가 뭐 하는 공간? 지향하는 공간이 되겠지. 지향하는 공간이니까 이상향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이상적인 공간, 이상향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화자는 이런 30년 나이 먹도록 꿈이 굳어서 꿈이 좌절되고 연륜만 쌓인 거야.
이런 상황에서 나 어디 가고 싶어? 나 섬으로 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지. 섬으로 가자 라고 말하죠. 청유형음이죠. 근데 여기는 어떤 의미야? 이거 읽을 때 섬으로 가자 이거야? 아니지. 섬으로 가자 이렇게 되지. 목소리 힘이 들어가 안 들어가? 힘이 들어가지. 그럼 얘는 무슨 어조? 무슨 어조? 목소리 힘이 확 들어가잖아. 무슨 어조? 영탄적 어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청유형음인데 화자의 의지지 가자라고 의지도 들어가지만 여기서 목소리 톤이 올라가니까 영탄적 어조 되는 거야. 가자 하리라. 얘 둘 다 뭐라고? 영탄적 어조라는 거야. 왜? 가자 이렇게 목소리 톤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얘는 영탄적 어조야. 어쨌든 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가자. 나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최소한 이 이상적인 공간은 아까 저 위에처럼 꿈이 굳어서 연륜이 쌓이는 그런 공간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공간으로 가자. 그 섬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 섬은 빛이 하늘 아래 그 섬에 꽃이 피어 있는데 그 꽃은 맑기도 하리라. 그 꽃은 정말 맑기도 할 거야 라고 말하죠. 얘도 영탄적 어조죠. 하리라 감탄적 어미죠. 맑기도 하리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무너질 적에는 흰색 파도에 적시우리라 라고 했죠. 여기는 아름다운 이상적 공간이죠. 그래서 빛이 하늘에 피는 꽃은 지금 맑기도 할 것이고요. 꽃이 무너질 적에는 흰색 파도에다가 적실 것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흰색 여기 빛이 나오죠? 빛이색 요 두 개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흰색과 푸른색의 이미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내가 지향하는 공간인 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렸죠. 감각적으로 형상화했죠. 이렇게. 근데 이 작품들이 대부분 수특에 나오는 작품들이 시대순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 시대순으로 수특이 1강부터 해서 시대순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지금 죄다 1930년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1930년대는 아까 무슨 즘? 모더니즘 작품들이 꽃을 피우던 시기야. 그래서 이 김기림이라는 작가도 모더니즘의 그 연장성산에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간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그래서 화자는 지난 30년을 부정적으로 본 거지. 나의 뜻이 꺾여서 뭐가 쌓였어? 연륜만 쌓였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곳에서 벗어나 어디로 가고 싶어? 섬에 가고 싶은 거야. 그 섬은 어떤 공간? 이상적인 공간. 그리고 그 섬은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초라한 경력을 아까 초라한 경력이라고 했잖아. 이 경력을 다른 말로 뭐가 되겠냐? 저 위에 있는 말로 바꾸면 이게 연륜이 되는 거야. 나의 꿈이 꺾여서 쌓인 연륜, 그런 초라한 경력을 어디에다 막은 다음에 육지에다 막은 다음에 되겠지. 그럼 육지는 위에 나와 있는 뭐와 대비되는 공간? 섬과 대비되는 공간이야. 섬은 이상적인 공간이고 여기 육지는 어떤 공간? 현실적 공간.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공간, 부정적인 공간이 되겠지. 나 이 육지를 막은 다음에 그 섬에 갈 거야. 초라한 경력을 여기다 놓고 그러니까 초라한 경력이 지난 연륜이지 곱게 쌓인 연륜을 여기다 놓고 나는 이상형의 공간인 섬에 갈 거야. 이렇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라고 했죠. 연륜 어떻게 한다고? 끊어버리는 거야. 나도 또한 어떻게 살겠다? 불꽃처럼 살겠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상적이라는 말을 두 개 쓸 수 있어. 이상적인 공간은 어디가 돼? 섬. 그럼 이상적인 삶의 자세를 나타내는 건? 삶의 자세. 무엇처럼 살고 싶어? 불꽃처럼 살고 싶지. 이 불꽃은 이상적인 삶의 태도. 섬은 이상적인 공간. 이렇게 되는 거야. 나 불꽃처럼 살 거야 라고 말.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라고 말했죠. 서연 이것도 무슨 어조? 영탄적 어조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기출에 이 시험이 나와서 이 시가 나왔는데 기출에서 잘못된 선지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불꽃이 연륜을 끊는 수단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잘못된 선지로. 근데 여기서 보면 불꽃은 연륜을 끊는 수단이니? 아니지. 연륜을 끊는 수단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얘는 불꽃은 연륜을 끊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불꽃처럼 살겠다라고 해서 열정적 삶의 의지를 드러냈죠. 뭐 가자, 살리라 이렇게. 요걸 통해서 의지적인 어조가 나타났죠. 이 작품 보세요. 자, 다시 항상 시는 머릿속에 구조가 돼 있어야 돼. 화자는 지난 30년을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부정적.
어떻게 봤어?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발 아래 깔리는 걸로 봤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런 지난 30년 동안 나는 어떻게 됐어? 피어나는 구름같이 피어나던 꿈은 어떻게 되고? 굳어서 뭐가 됐어? 연륜이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연륜을 부정적으로 본 거지? 그렇게. 그래서 나는 어디에 가고 싶은 거야? 그 섬에 가고 싶은 거지. 어떤 공간? 이상적 공간이지. 그래서 그 섬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준 거야. 그치? 그래서 나는 육지에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지. 초라한 격려, 연륜 다 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그 섬에 가서 어떻게 살겠다고? 불꽃처럼 살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불꽃은 이상적인 삶의 자세. 화자가 꿈꾸는 지향하는 삶의 자세가 되는 거고 섬은 지향하는 공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김기림의 연륜이라는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처음 접한 학생들은 연륜이면 무조건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이 시 자체에서 뉘앙스가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긍정적인 연륜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여도 되나? 하면서 시가 좀 헷갈렸었지. 그럴 땐 어떻게? 평소에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시를 보는 게 아니라 글의 흐름상, 이 시의 흐름상, 문맥상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옆에 있는 거 살짝 한번 가볼까요? 이 시 딱 한 번만 좀 읽어봅시다. 이 작품은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앞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여기 지나온 삶이 뭐처럼 느껴졌어?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발 아래 깔리는 거지. 그래서 30년 인생이 바라보면서 앞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는데 열정적인 삶을 나타내는 시어가 뭐라고? 뭐처럼 살겠다? 불꽃처럼 살겠다가 되죠. 이게 열정적인 삶을 나타내는 시가 불꽃이죠. 다짐을 드러내는 시이다. 화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서른 남은 애가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덧없음을 느낀다. 큰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큰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건 시어가 어떤 시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라고 했죠. 곱다랗게 쌓이는 연륜이라고 했죠. 연륜만 쌓이는 초라한 삶을 살았다고 인식하는 것이죠. 이 화자는 육지로 상징되는 과거, 육지, 과거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열렬한 삶을 불꽃처럼 살기 위해 섬이라는 이상적 공간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죠. 의지적입니다. 여기서 육지와 섬을 뭐 하고 있어? 대조했지? 대조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을 부각시켰고 의지적인 종교로움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냈죠. 뭐야? 의지를 드러내는 어조의 종교로 뭐 있어? 불꽃처럼 살리라. 또 하나는 섬으로 가자. 이렇게 쓰겠죠. 이런 시어들을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자, 연륜에서 제시된 이상적 공간 어디라고요? 어디라고? 섬. 하늘 아래 피는 꽃은 곧 맑기도 하여라. 그 눈빛 파도, 흰색 눈빛 파도가 있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이 이상적 공간이겠죠. 자, 지나온 삶에 대한 시. 첫 번째 뭐라고 나와있냐?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발 아래 깔리느냐. 지난 30년에. 그리고 구름같이 피려던 꽃은 날로 굳어서 뭐가 됐어? 곱다랗게 감기는, 연속해서 감기는 연륜이 됐죠. 그리고 초라한 경력도 어떻게? 초라한, 주름 잡힌 연륜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지나온 삶을 초라하다라고 말하고 뭐 굳었다, 의미 없다라는 걸로 본 거죠. 이런 삶을 버리고 사납힌 바다에 내려앉는 섬으로 가자. 의지적인 청유형 어미를 통해서 의지를 드러낸 거죠. 불꽃처럼 살리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나는 그 섬에서 열렬하게 살겠다. 아름다운 이성적 공간에서 열렬히 살겠다라고 나타나는 작품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작품이었어요. 다음 박재삼 정릉 살면서. 박재삼 시인 하면 우리말을 아름답게 잘 쓴 시인 중에 한 명으로 합니다. 정릉이 어디예요? 정릉? 어디? 아니 정릉이 어디냐고. 정릉 장소의 정수. 무덤이요? 능이니까 무덤일 수 있겠다. 정릉이니까. 근데 선생님한테 정릉은 다른 걸로 유명한데? 서울이라서? 정릉에 있는 대학교가 무슨 대학교일까요? 정릉대학교요? 정릉에 학교가 있죠. 대학교 하나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종합대학, 남녀공학인 대학교 하나랑 여대가 하나 있어요. 정릉 근처에. 국민대. 국민대가 정릉이 있어요. 좀 멀어요. 여기서. 국민대가. 저 일산 넘어가는 그쪽 정릉이니까 정릉 국민대. 그 앞에 성신여대. 이쪽에. 이렇게 있죠. 별로야?
윤가랑 별로야? 국민대 성신여대 별로야? 성신여대 괜찮아? 정릉. 박재삼. 그러니까 이 작품을 미리 얘기해 보면 이 박재삼 시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약간 쓰러졌어. 그 뇌출혈? 쓰러졌어. 죽진 않았어. 쓰러지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했겠지. 그렇게 살다간 죽습니다. 몸을 좀 관리 좀 하시고 요양 좀 하시죠. 그래서 요양을 어디서 해요? 정릉에서 요양합니다. 그래서 요양하면서 정릉에 살면서 시 진짜 간단해요.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거야. 나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가보자. 정릉. 이련부터 갈게요. 이련. 너무 간단해. 정리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첫 번째. 솔잎 사이사이, 소나잎 사이사이 아주 빗질이 잘 된 바람이. 빗질이 잘 됐대. 그러니까 의인법. 빗질이 잘 돼. 바람이 빗질이 잘 됐대. 근데 바람 시각적이진 않죠. 비시각적인 것을 시각화시켰어. 바람이 내 뇌혈관에 새로 닿아와서 뇌혈관에 새로 닿아와서 뇌혈관에 바람이 온 거야. 어떻게 하면 뇌혈관에 바람이 오는 거야? 그렇죠. 어쨌든 닿아와서는 그동안 허술했던 목숨의 운영을 잘해보라 일러주고 있다. 나한테 충고하는 거야. 바람이. 야, 뇌혈관을 때리면서 야, 너 엄마 네 목숨 관리 좀 잘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과거에 뇌혈관과 관련된 무엇으로 인해서 목숨의 운영, 건강관리를 잘못했었나 보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대상입니다. 정릉에 살면서 첫 번째 대상 누구? 바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건강관리 잘해 라고 충고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람의 충고입니다. 일러주고, 그러니까 빗질 잘 된 바람, 여기서도 의인법이 아니라 뭐야? 나한테 목숨 운영을 잘해보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거 자체가 의인법인가? 말해주고 있다.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살 끝에는 온통 금싸라게 햇빛이, 그 다음 두 번째 햇빛입니다. 햇빛이 내 잘못 살아온 36살을 덮어서 쓰다듬어 주고 있어. 내가 36년을 잘못 살았어. 근데 햇빛이 쓰다듬어 있어. 괜찮아. 딩딩딩딩딩. 쓰다듬어 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위로해 주고 있는 거야. 왜? 음은 맞았냐? 우리 딸내미한테 내가 맨날 하면 음이 틀렸다고. 다시 해. 그 음이 아니야. 그래서 괜찮아. 그 다음에 요즘 또 하나. 뭐지? 잡채는 아닌데. 잡추? 잡추? 뭐냐? 뭐야? 잡추 막 그러던데. 그 뭐 잡추야? 뭐야? 그 단어가 뭐야? 잡추야? 잡추야? 모르네. 홍서가 잡추야? 무슨 뜻이야 잡추가? 집에 와가지고 맨날 그래. 잡추. 아빠 음이 그 음이 아니야. 잡추. 마지막은 좀 빨리 하라고 그러던데. 잡추 이렇게.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카메라에 이렇게 저렇게 찍혔는데, 근데 이게 이 단어의 뜻이 윤리적이지 못하고 반인륜적이라든지 반천륜적이라든지 이러면 선생님 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잖아. 그런 뜻은 아니야? 나 갑자기 불안하네. 수현이만 볼 거니까. 수현이 볼 때 뒤에 어머니 아버님 같이 보시다가 아니 잡추라니 낼까봐 그런 식으로. 자, 어쨌든 두 번째는 햇빛이 나를 뭐 해주고 있는 거야? 위로해 주는 거야. 나는 스스로가 나는 지난 36년을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아. 위로해 주는, 쓰다듬어 주고 있고, 반복되지? 있고. 처음에는 바람의 충고, 두 번째는 햇빛의 위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뿐인가? 시름으로 고인 내 간장의 한 웅덩이를 이러고죠. 왜? 근데 왜 시름은 간장일까? 간일까? 그럼 얘도 간도 아팠어? 아까 내 머리 뇌혈관이 아픈 것처럼? 근데 우리 예전에 보면, 예전 고전시가 보면 막 근심기 오면 간장이 구곡하야라고 나오잖아. 간장이 9굽이로 끊어졌다고 하잖아. 그럼 고전시가에서 보면 항상 시름과 근심할 때는 간장이 녹는 듯한, 애간장이 탄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이 간장은
그 시름인 거야. 시름은 간장으로 본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고전시가에서처럼 전통적으로 시름과 근심은 간장 구곡 또는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간장은 웅덩이를 세월의 동생 실개천이 세 번째 누구? 실개천. 내 근심으로 가득 찬 내 간장에 세월의 동생 실개천이 맑게 씻어주며 흐르고 있다. 내 근심을 저 실개천이 뭐 해주는 거야? 치유해주고 있다. 이렇게 된 거야. 다시 자, 첫 번째 누구? 바람. 바람이 나에게 뭐 하는 거야? 충고. 건강관리 잘하지 그래. 두 번째는 누가? 햇빛. 햇빛이 잘못 살아오는데 36년을 뭐 해주고 있어? 괜찮아. 위로해주고 있죠. 세 번째는 누가? 실개천이 내 간장에 가득 쌓인 근심과 시름을 뭐 해주고 있어? 치유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씻어주고 정화해주고 치유해주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다음 친구여. 친구여. 부르는 거죠. 그걸 돈호법이라고 불러요. 친구여. 돈호법이요.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이곳 어디? 이곳이 어디게? 정릉. 이 눈물나게 넘치는 자산을 이라고 해요. 눈물나게 넘치는 자산이니까 재산이야 재산.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이 눈물나게 넘치는 자산. 여기서는 뭘 뜻해? 바람, 햇빛, 실개천. 바로 정릉의 뭐가 되겠어? 정릉의 자연이겠죠. 나에게 충고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치유해주는 이 정릉의 자연. 혼자 아껴서 곱게 가지리로다 라고 하죠. 혼자서 아껴서 이 자연을 곱게 가지리로다 라는 거죠. 가지리로다 라고 했으니까 얘도 뭐가 되겠어? 의지적인 오조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 작품 아주 간단하죠? 자, 핵심을 가볼까요? 이 작품은 고혈압으로 쓰러졌던 시인이 건강을 회복한 후 정릉에 살면서 쓴 시이다. 화자는 바람, 햇빛, 실개천과 같은 자연을 통해 자신이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 또는 뭐 위로 또 치유 이런 감정을 겪는 거겠죠. 그리고 삶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뿐만 아니라 모두 의지도 드러내고 있죠. 소망 밑에다 의지라고 쓰세요. 소망 밑에 의지. 감각적 이미지, 자연물 의인화했죠? 바람, 햇빛, 실개천 의인화했습니다. 돈호법 마지막에 친구여 작품의 주제를 드러냈죠. 화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목숨을 허술하게 관리했고요. 36살을 잘못 살아왔어요. 그리고 시름과 근심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나한테 충고해 주고요. 햇빛이 36년을 위로해 주고 있고요. 실개천이 내 마음을 뭐 해주고 있다? 치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치유해 주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나와있죠. 그래서 바람이 충고해 주고요. 금사락 햇빛이 위로해 주고요. 실개천이 치유해 주는 것이 되겠죠. 이걸 진짜 바람과 햇빛 실개천이 그래요? 그건 아니죠. 누가 느끼기에? 내가 느끼기에서 그래서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느끼기에 자연물 저 세 가지 바람과 햇빛과 실개천이 화자의 삶을 보살펴주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것이겠지. 그런 자연이라고 믿고 그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